안녕하세요. LG전자 CX센터를 맡고 있는 이철배입니다. 오늘 AI 관련된 저희 CX센터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외부 고객들까지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희가 음식 같은 걸 먹을 때 배고파서 먹는 음식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먹는 거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거를 니즈라고 부르고, 난 좀 더 나은 음식을 원해, 맛있는 걸 원해 하면 원치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근데 제가 여자라고 치죠. 근데 다른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하고 경치가 되게 좋아 보이는 저런 고급 레스토랑에 테이블 보가 깔려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고급이에요. 거기에 저렇게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배도 안 고프고요, 맛있는 것도 굳이 땡기지 않고, 아, 나도 저런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거를 저희가 디자이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열망 같은 거죠. 디자이어는 뒤가 달라져요. 저거 배부르겠다, 저거 맛있겠다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은 삶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을 해결해주는 CX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센트릭은 공급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고, 라이프 센트릭은 수요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로 생각해요. 저희는 그래서 이 회사의 기조를 프로덕트 센트릭에서 라이프 센트릭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는 게 시작이냐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상품이 필요하세요, 고객님? 어떤 제품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고객님? 이라고 물으면 거기서부터 해결의 단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까요? 이런 것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프로덕트 센트릭에서 라이프 센트릭으로 가는 기준은 유지하되 우리가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유발 하라리도 얘기했지만 7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며 사랑하며 놀며 먹고 뭐 쉬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저희는 일시놀먹이라고 그러는데 변한 게 별로 없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동빙고 서빙고를 파가지고 여름에도 시원한 음식을 먹고 싶어 했고요, 신선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병조림을 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통조림 나왔고요, 전기가 발전하고 컴프레서가 나오면서부터는 냉장고가 생겼고, 요즘에는 새벽에 마켓컬리나 쿠팡 프레시로 배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큰 냉장고 못지않게 좀 작은 용량의 고급 냉장고도 잘 팔리죠. 뭔가 재밌는 것을 추구하고 싶은 엔터테인먼트 욕망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뭐 2000년 전에는 콜로세움에 가서 경기를 봤던 것이 동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혹은 집 앞에 TV 앞에 모여서 가족끼리 TV를 보고, 요즘에는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죠.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도 예전에 뭐 봉수대도 있었지만 뭐 편지도 있었고 파별마도 있었고 전신, 전화까지 왔죠. 옛날에 공중전화,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앞에 사람 통화하는 거 다 들렸잖아요. 휴대폰이 나오면서 개인화됐죠. 지금은 제 딸한테, 멀리 있는 딸한테 전화하면은 아빠 무슨 큰일 났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래. 문자하지 왜 전화했냐고. 그리고 제 딸내미 핸드폰에는 전화 아이콘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냥 메신저 아이콘만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촉발됐습니까? 원래 전기가 없던 시절에 동력이 생겨서 한번 혁신이 일어났고, 전기가 일어나서 한번 혁신이 일어났잖아요. 전기 때문에 에어컨, 냉장고 다 생겼죠. 인터넷이 생기면서 저런 것들이 촉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태어나자마자부터 혹은 어려서부터 있던 사람들,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는 앱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저희가
인터넷 못지않은 또 커다란 이네이블러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바로 AI의 등장입니다. 곧 태어나자마자부터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AI에 익숙한 사람들이 저희 주요 고객이 될 거예요. 그분들은 AI 네이티브예요. AI 네이티브들한테는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저께 챗GPT한테 시켜서 물어봤어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음식을 알아서 구독해주는 AI 구독, 혹은 그냥 TV만 틀면 내가 보고 싶은 게 나오는 AI 튜브, 그 다음에 저 좀 이따 저희 CEO하고 잠깐 회의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도 CEO님하고 회의를 계속할 수 있는 AI 미 에이전트, 그 다음에 저는 한 명이지만 5명의 저로 분화해서 회의를 5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 AI 에이전트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기는 제가 농담처럼 적었지만 AI라는 커다란 이네이블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장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그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인류 문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저희 김성민 책임과 현주아 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얘기한 것들도 있고, GPT는 원래 뭐 챗GPT에 나오는 GPT가 아니고요. 그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해서 다목적 범용 기술을 뜻합니다. 그걸 아마 워드플레이 한 것 같아요. 범용 기술의 대표적인 것들이 불, 바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몇만 년 동안 1만 년 동안 7개, 처음에 인지혁명이 일어났던 시절에 한 뭐 5개 저런 것도 일어났죠. 언어가 생기면서 인지혁명이 일어났고, 또 뭐 바퀴가 생기면서 이동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생기고, 범선, 저것도 GPT예요. 범선이 생기면서 정화나 마르코폴로의 대항해 시대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정치는 뭐 시족사회였다가 신정이었다가 공화정이었다가 다시 뭐 왕정이기도 했고 다시 공화정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지금 다시 공화정인데 공화정을 또 다시 약간 민주계열과 공산당 계열이 갈리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안에서 저희는 그 산업혁명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증기기관이 생기면 산업혁명이 생겼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가 생기고 다시 전기가 생기면서 또 하나의 산업혁명이 생겼고, 컴퓨터가 생기면서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도 다 GPT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GPT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인데 기존의 GPT 한 10개 합친 것만큼 큰 것 같아요. 저 밑에 있는 곡선 보이실 텐데요. 이게 좀 레이저가 잘 안 보일 텐데, 곡선 보이시는데 곡선은 영국에서 뽑아놓은 생산성 가속도 지표입니다. 저게 연도로 보시면 2008년도에 한번 푹 주저앉잖아요. 그게 리만 사태거든요. 리만 사태 푹 주저앉은 거는 1920년대 대공황, 1945년대 2차 대전만큼 큰 불경기예요. 인류에게는. 저 생산성 가속도 곡선이 언제쯤이나 다시 정상화될까? 라고 저희가 저희 CX센터에 있는 수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 시켜서 알아보니까 2027년이라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2년 늦춰져서 2029년쯤 되면 다시 변곡점이 생겨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때 누가 경기를 밀어올리고 제4 산업혁명을 촉발시킬 만큼의 GPT 역할을 할 것인가? 인공지능인 게 다 자명하죠. 인공지능 옆에 있는 빅데이터, 로보틱스,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이에요. 어찌 보면 저 4차 산업혁명 언저리에 저희가 있으면서 인간이 변하지 않는 본성을 추구할 때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또 다시 한 번 더 단순화시켜봤습니다. 예전에는 플라톤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죠. 플라톤 시대는 철인정치란 말이 있었습니다. 7살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40세에 끝나요. 33년 동안 여러 가지 수학, 과학, 철학 등등등 다 배우면 드디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정치시켜야지만 우리는 인간 사회를 유토피아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33년 동안 공부만 해야 된다니. 그리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감안할 때 40세에 정치 시작하면 얼마 있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조상님 찬양하다가 생긴 게 이제 시, 문학 이런 것도 있고 역사도 있죠. 문사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왜 사는 거야? 삶의 의미를 고찰하는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토피아나 이데아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잠깐 나타난 게 종교예요. 종교는 유토피아에 비교적 쉽게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공부도 30년 동안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바뀐 거는 유토피아를 가긴 가는데 죽어서 가요. 그게 좀 달라졌죠. 하지만 좀 쉬워졌죠.
종교는 사실은 인류 문명사에서 보면 약간 네거티브 이펙트를 준 것 같아요. 중세시대 좀 암울했잖아요. 건너뛰겠습니다. 과학의 시대를 가죠. 과학의 시대는 중세는 뭐 그런 게 있었고 다시 과학의 시대가 오면서 저게 과학의 시대가 도래할 무렵이 1900년도쯤인데 그때 니체가 그랬거든요.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버맨시가 돼서 초인이 돼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 삶을 살아나가야 돼. 뭐 대강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가 죽을 무렵에 190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종교혁명도 일어나고 해서 바야흐로 과학 시대가 됐어요. 예전의 철학자들은 이제 과학 철학자가 됐고 과학은 삶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파는 학문이잖아요. 저기 보시면 뭐 수학, 물리학, 생학인데 저 그림은 역시 챗GPT가 그려준 건데 도플러의 원리를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제가 도플러의 원리는 원래 별에서 나온 겁니다. 빨간 별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고요. 파란색 별은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별의 파장이 압축이 되면 푸르게 보이고 멀어 보이면 길어져서 붉게 보이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별의 거리나 별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밝히는 원리예요. 이거는 원리일 뿐이죠. 원리가 돈을 벌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들인데 기술자들은 이걸 가지고 핵심 부품 같은 걸 만들어요. 이네이블러. 도플러의 원리를 가지고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전파를 빵 보내니까 멀어져가는 비행기는 전파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워지는 비행기는 짧아지겠죠. 그래서 레이더를 만든 겁니다. 레이더를 만들 때 전파를 쏘지 않고 레이저를 쏴서 만든 게 라이다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레이더를 만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전화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모터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터, 배터리, 센서 이거 다 LG전자가 잘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걸 합치면 자율차가 나와요. 자율차를 만든 사람들은 개발자예요. 기술자도 아니에요. 기술자는 한 과학의 원리를 핵심 부품을 만든 사람들이고 개발자들은 그걸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누가 다 법니까? 개발자가 벌죠. 빌 게이츠, 잡스, 머스크 다 개발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상품까지 하는데 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프로덕트 센트릭 하지 말고 라이프 센트릭 하라고. 우린 여기서 탈물질적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품에서 물질을 걷어냅니다. 그럼 남는 게 경험이에요. 그 경험의 퀄리티가 우리 삶의 퀄리티를 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라이프 센트릭 하려면 탈물질적 사고를 해야 돼요. 여기서 물질을 걷어내면 남는 게 경험이고 경험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이름을 아직 못 정했는데 그냥 크리에이터라고 부를게요. 경험 창조자. 그러니까 저희가 CX센터니까 좀 경험 창조자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것처럼 그린 거죠. 경험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니즈와 원츠와 디자이어를 이해해가지고 삶의 가치를 더욱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경험을 창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삶의 가치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삶의 의미 나왔는데 좀 비슷하잖아요.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탈물질 사고를 하고 경험의 가치에 좀 집착을 하고 살고 싶은 삶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우리 철학자들이 생각하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왜 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라는 쪽으로 회귀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이 좋은가는 사실은 철학의 문제예요. 다시 철학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움베르토 에코의 책을 사기로 했어요. 3권입니다. 그 책을 한 권을 주문해봤어요. 현대철학을. 근데 교보문고에서 99,000원 하더라고요. 무슨 책이 이렇게 비싸? 그런데 인터넷 쇼핑의 맹점을 그때 알았어요. 책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두꺼워요. 성경책 2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권혁진 상무한테 좀 대신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본인도 안 읽고 철학 교수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걸 읽으신. 철학 공부를 했는데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 철학에 해당하는 게 생각해보면 아까 이현주 회장님 나왔잖아요. LSR 만드신 분. 이현주 회장님이 만드신 말이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거든요. 저게 회사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작금의 경영자는 철학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철학을 통해서 고객의 삶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LG전자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라는 열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 AI 시대니까 AI의 힘을 빌어가지고 고객의 마음도 읽어내고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7만 년 동안 추구했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그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프로덕트 센트릭해서 라이프 센트릭으로 회사의 기조를 바꿔내는 것이 저희 CX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철배 부사장님의 키노트 잘 들었습니다. AI 혁명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